2살 배기 딸, 세상을 떠난 엄마에게 순수하게 밥 먹여주려 해 마이너스 모두를 말문 막히게 한 가슴 아픈 장면. 한적한 마을에서 한 전직 패션 편집자가 강간을 당한 후잔인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과거 기혼 남성과 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았던 적이 있던 피해자는 방탕한 여성으로 비난받았습니다. 사건 이후 경찰은 충격적인 결정을 내리며 마을의 모든 남성에게 DNA 샘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의자가 많아지고 단서가 많아질수록 사건은 오랜 기간 동안 미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나 특별한 단서를 통해 범인을 찾게 되었지만 해당 인물은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과연 이 비극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채널을 구독하시고 새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알림을 받아보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는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이 사건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트루로라는 실제 마을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트루로는 케이프 코드에 위치한 작은 평화로운 마을로 약 400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겨울철이 되면 확연히 다른 모습을 띱니다. 활기 넘치는 여름이 지나가면 관광객들은 사라지고 해변과 아이스크림 가게들은 텅 비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마을 주민들이 더 게으르게 변해 집안에 틀어박혀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피하며 아늑하게 지냅니다. 1월 6일 오후 해가 막 진 시각에 작가팀 아놀드와 그의 아버지 로버트는 디판로드 쉰번지에 있는 크리스타 워싱턴의 집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크리스타는 팀의 옛 연인이었습니다. 팀은 며칠 전 크리스타에게 빌린 손전등을 돌려주기 위해 그녀의 집에 들른 것이었습니다. 크리스타의 집은 울창한 나무들 뒤에 숨겨져 있으며 잘게 부순 조개 껍질로 덮인 긴 진입로를 따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로버트가 차를 멈추었을 때 팀은 집 입구에 놓인 2장의 신문이 아직 가져가지 않은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팀은 몇 걸음 더 다가가 크리스타의 차가 진입로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크리스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집에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현관 계단을 올라가며 문이 살짝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의심이 들었지만 팀은 문을 열고 들어가 크리스타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팀은 크리스타가 바닥에 얼굴을 아래로 하고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녀의 옆에는 2살 반 된 딸 아바가 엄마에게 젖을 물고 있었습니다. 팀은 크리스타가 이상한 자세로 누워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고 그녀의 이름을 몇 번 더 불렀으나 여전히 응답은 없었습니다. 팀의 목소리를 듣고 아바가 고개를 들어 팀을 알아보고 엄마가 넘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팀과 크리스타는 헤어진 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팀은 필요할 때 종종 아바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바는 팀과 매우 친숙했습니다. 그제야 팀은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달려가 크리스타가 죽은 것 같고 몸이 코와 입에서 흐르는 피로 뒤덮인 것을 알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는 급히 아바를 안아들고 밖으로 나와 차에 앉아 기다리던 로버트에게 크리스타가 사망했다고 알렸습니다. 아바가 들을까 두려워 팀은 작은 소리로 글자를 하나씩 말하며 상황을 설명하고 크리스타의 집으로 돌아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전화기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는 전화기를 찾지 못해 숲을 지나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가 911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발 디판로드 쉰번지로 사람 보내주세요. 여기는 크리스타 워싱턴의 집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녀가 넘어진 것 같으나 분명히 사망한 상태입니다. 라고 팀은 다급히 말했습니다. 조지 말로이는 현장에 도착한 최초의 구조요원 중 한 명이었고 그가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크리스타 워싱턴의 시신은 바닥에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바지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살해되기 전에 성폭 행당했을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열쇠, 안경, 그리고 차 옆에 버려진 양말 한 짝을 포함한 여러 증거를 신속히 수집하였습니다. 나머지 한 짝의 양말은 근처 화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수사관들은 크리스타가 누군가에 의해 땅에 끌려간 흔적을 나타내는 2개의 평행한 자국을 발견하였습니다. 집 내부는 매우 어지러웠으며 싱크대에는 더러운 접시가 쌓여 있었고 장난감과 아이의 옷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침입자가 이 같은 상황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크리스타는 어린 딸을 키우는 싱글맘이었기에 집이 어지러운 것은 이상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크리스타의 집과 차량 여러 장소에서 지문을 수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절대 찾지 못한 것은 바로 살인 흉기였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사건 발생 후 아바가 깨어나 사건 현장을 목격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여러 흔적들이었습니다. 크리스타의 집 주변에는 딸 아바의 작은 손자국이 피로 묻어 벽과 물건들, 예를 들어 컵, 소파 등에 찍혀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크리스타의 사망 원인은 왼쪽 폐를 깊이 관통한 단 한 번의 찌르기로, 이는 그녀의 생명을 즉각적으로 앗아갈 만큼 치명적이었습니다. 또한 크리스타가 살해되기 전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당국은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남성의 정액과 타액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아바는 근처에 사는 삼촌 존 워싱턴의 집에서 임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경찰관 킴벌리 스콰이어는 아바가 목격한 것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그녀에게 다가가려 노력했습니다. 아바는 어린 목소리로, 그러나 가슴 아픈 말투로 엄마가 바닥에 가만히 누워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엄마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엄마가 더러워 보이자 깨끗하게 닦아주려 했으며 심지어 엄마에게 음식을 먹이려고도 노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순진한 행동들은 킴벌리에게 소름 끼치는 감정을 불러일으켰고, 그녀는 아바가 엄마가 살해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패션계 전직 편집자인 크리스타 워싱턴의 미스터리한 살인 사건은 평화로운 마을 트루로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30년 동안 이 마을에서는 한 번도 살인 사건이 발생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케이프 코드의 부동산 중개인 닉 브라운은 이곳 주민의 50%가 현관문을 잠그는 습관조차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루로는 평화롭고 사람들이 친근하며 개방적인 마을로 범죄가 거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더욱 끔찍하고 수수께끼로 다가왔습니다. 경찰이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트루로에 있는 모든 남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마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수사팀은 뉴욕과 파리에서 크리스타가 패션 편집자로 일할 때 잠깐 만났던 사람들조차 놓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타 워싱턴은 46세로 패션 업계에서 명성을 얻은 저널리스트였습니다. 그녀는 보스턴 남쪽에 위치한 매사추세츠 힝엄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학식 있는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크리스타의 아버지인 크리스토퍼 워싱턴은 하버드에서 공부한 유능한 변호사였으며, 크리스타는 가족의 유일한 자녀로 부모의 사랑과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자랐습니다. 대학 졸업 후 크리스타는 미국에서 가장 활기찬 도시인 맨해튼으로 이주하였고, 그곳에서 패션 저널리스트로서의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자신의 이름을 알렸고 뉴욕 타임스, L, W, women's wear daily 같은 유수의 패션 잡지에서 주요 기자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크리스타는 파리에서 2년간 women's wear daily의 임시 편집자로 일하며 패션계 유명 인사들과 인터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크리스타는 26세의 패션의 거장 이브생 로랑과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많은 젊은 기자들이 꿈꾸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작가 마리아 플룩은 크리스타와 만날 기회가 있었으며 그녀를 매력적이고 자신감 넘치며 패션 편집자로서의 독특한 분위기를 가진 여성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크리스타는 외모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사고와 섬세한 관찰력으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크리스타와 바사 칼리지에서 함께 공부한 동창 빅토리아 발포어는 크리스타가 학창 시절에는 패션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히피 스타일의 자유분방한 스타일을 즐겼으며 화장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회상했습니다. 발포어와 다른 많은 친구들의 눈에 크리스타는 매력적이고 우아한 외모를 가진 동시에 학업 성적도 뛰어난 학생이었습니다. 소설가이자 작가 엘리 고틀리브는 LA에서 크리스타와 함께 일한 적이 있으며 그녀가 글쓰기에 깊은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재능 있는 패션 저널리스트가 아니라 일해온 열정을 쏟으며 최신 패션 트렌드를 항상 파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크리스타의 글에 담긴 열정은 고틀리브 같은 동료들이 그녀를 매우 존경하게 만든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리스타는 글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듯했고 더 큰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패션 업계에서 쉼없이 일한 후 크리스타는 점점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하고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과의 대화에서 크리스타는 아이를 갖고 싶다는 바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연 임신은 그녀에게 큰 도전이 되었고 심지어 인공수정을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2년간 크리스타와 교제했던 스티브 레들라우어는 크리스타가 대도시의 화려한 세계에 완전히 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은 패션 편집자였던 크리스타의 겉모습에 불과했습니다. 1997년 크리스타는 어린 시절의 좋은 추억을 간직한 뉴욕을 떠나 케이프 코드로 이주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또한 케이프 코드에는 크리스타 가족이 소유한 몇 채의 부동산이 있었기 때문에 집을 따로 구매할 필요 없이 바로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정은 크리스타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으로 여겨졌으며 그녀는 자연과 가까운 평온한 삶을 찾고자 했습니다. 처음에 크리스타는 파멧 항구에 위치한 외할머니의 작은 오두막집으로 이사했고 이후에 더 큰 집인 디판로드 신번지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크리스타에게 이곳은 도시에서의 화려하고 바쁜 생활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과 자녀를 위한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케이프 코드에 살게 되면서 크리스타는 점차 소박한 자신의 모습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풀고 슬리퍼를 신고 반바지를 입으며 비싼 명품들은 옷장 한쪽에 두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여유를 주었으며 그림 같은 모래 언덕이 있는 파멧 항구의 느리고 평온한 삶에 몸을 맡겼습니다. 파멧 항구는 사람들이 수영이나 카약, 스탠드업 패드를 즐기기 위해 모이는 장소이며 근처에는 요트 클럽과 테니스 클럽도 있습니다. 크리스타의 집은 항구 주차장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매일 어선들을 실은 트레일러를 끌고 오는 트럭들로 북적였습니다. 크리스타는 사람들이 보트를 세워 그녀의 집에서 바다가 보이지 않게 된 것에 불만을 느꼈으나 바로 이 문제를 통해 그녀는 인생의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리스타는 항구 관리자였던 워렌 로데릭을 자주 찾아갔고 그 과정에서 훗날 그녀의 삶에서 중요한 존재가 될 토니 재킷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토니 재킷은 지역 경찰로 껍질이 있는 해산물 채취 활동을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었으며 곱슬머리와 건강한 태닝 피부로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토니는 매일 어업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지역 어부들이 허가증을 준수하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는 결혼을 했고 6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타는 그의 개방적이고 친근한 매력에 끌렸습니다. 토니는 크리스타의 집 근처 주차장에서 자주 롤러스케이트를 즐겼으며 크리스타는 첫 만남에서부터 그의 외모에 매료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토니 역시 크리스타의 매력적인 독립적인 여성으로서의 모습에 끌리게 되었습니다. 토니는 종종 크리스타의 집에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었으며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만남을 계기로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고 결국 그들의 관계는 사랑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크리스타는 일기장에 토니는 부드러워졌고 우리는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했습니다라는 그들의 열정적인 감정을 기록하였습니다. 2년간의 비밀스러운 만남 동안 토니는 이 관계가 아무도 모르는 즐거운 비밀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크리스타는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40대 초반에 접어든 그녀는 의사들로부터 임신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에 토니는 이 관계가 자신의 가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타가 갑작스럽게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토니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가정과 아내 그리고 6아이를 포기하고 다른 삶을 시작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지만 두 사람은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고 동시에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크리스타는 토니의 가정을 해치고 싶지 않았기에 그에게 아이 양육비 지원과 아이가 태어난 후 시간을 함께 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임신한 후 크리스타는 더 큰 집인 디판로드 신번지로 이사하여 엄마로서의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5월 아바가 태어나면서 크리스타에게 새로운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토니는 양육비를 지원하고 가끔 크리스타와 아바를 방문하였습니다. 딸이 태어난 지 거의 2년 후 토니는 아내 수잔에게 진실을 고백할 용기를 냈습니다. 토니의 말에 충격을 받은 수잔은 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몇 시간의 고민 끝에 그녀는 남편을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잔은 용서에서 그치지 않고
아바와 크리스타에게도 마음을 열기로 하고 두 모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불편했지만 그녀를 더 이해하게 되면서 점점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바도 정말 귀여웠습니다. 라고 수자는 회상했습니다. 수자는 투르로 마을에서 크리스타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고, 비록 크리스타가 한때 자신의 남편과 관계가 있었던 인물임에도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타가 엄마가 되면서도 투르로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녀에 대한 소문과 비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 크리스타는 비밀이 많고 복잡한 사생활을 가진 여성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많은 여성들이 크리스타가 토니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남편에게 접근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크리스타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외톨이가 된 것처럼 느꼈고, 이러한 판단과 비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조용한 투르로 마을의 삶은 그녀가 알던 뉴욕의 자유로운 분위기와는 달랐고, 이는 크리스타에게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토니와의 외도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평생 판단할까 두려웠습니다. 케이프 코드의 검사인 마이클 오키프는 크리스타 사건 수사 책임자로 그녀에 대해 그다지 동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크리스타를 살해한 범인을 찾아야 했지만 그녀를 방탕한 여성으로 여겼습니다. 마이클은 심지어 크리스타를 남자를 유혹하는 여성이라고 단정지으며 정육점 주인에서 은행장에 이르기까지 남자들을 끌어들였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크리스타가 살해되기 전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마이클 오키프는 투르로 지역 내 800여 명의 남성들에게 DNA 샘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결정은 논란을 일으켰으며, 그는 마을 내 모든 남성들이 크리스타와 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중 일부가 용의자일 수 있다고 암시한 셈이었습니다. 크리스타와 가까운 관계였던 제키 가족은 그녀의 죽음 이후 빠르게 의심의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경찰이 수백 명을 조사했지만 크리스타와 밀접하게 관련된 3명의 남자가 조사 대상의 중심에 있었으며, 그중 첫 번째는 아바의 아버지인 토니 제킷이었습니다. 수잔 제킷은 경찰이 토니에게 존 워싱턴의 집에서 아바를 데려가라고 요청하기 전까지 크리스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부부 모두 크리스타가 단순한 사고, 예를 들어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후 제킷 가족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토니는 사건 발생 당일 밤에 항구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그 후 프로빈스타운으로 이동해 아들 루크와 그의 친구가 낚시를 하는 곳에서 만났다고 진술했습니다. 프로빈스타운을 떠난 후 그는 장인댁에 가서 패트리어츠 경기 시청을 함께했고, 늦은 오후에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저녁을 함께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야 경찰의 전화를 받고 크리스타가 살해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크리스타의 사망 시점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전 토니의 일정을 세부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니는 1월 4일에 아내 수잔과 함께 매사추세츠 주 하이에니스의 케이프 코드몰에서 영화 로얄 테넌바움을 관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트루로 외곽에 위치한 웰플린 영화관에서 뷰티풀 마인드를 함께 보았다고 진술했으며, 수잔은 남편의 알리바이를 증언하며 그가 사건과 관련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 영화관의 확인을 요청했고, 토니가 말한 시간대에 영화가 상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증거와 증언이 그의 진술과 일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여전히 토니를 용의자 명단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타가 사망한 후 토니와 수잔은 아바의 양육권을 얻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의심은 제킷 가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결국 아바의 양육권은 크리스타의 절친한 친구였던 아미라 체이스에게 돌아갔습니다. 크리스타는 만약 자신의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아바가 체이스와 함께 지내기를 바란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킷 가족은 경찰의 의심이 아바의 양육권을 얻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토니 외에도 경찰은 크리스타의 전 남자친구이자 사건을 최초로 발견한 팀을 또 다른 용의자로 의심했습니다. 조사 중 경찰은 크리스타의 집에서 팀의 정액이 묻은 이불을 발견했지만 이는 크리스타의 몸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팀은 사건 발생 직전에 크리스타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인정했으나 그녀의 살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팀은 사건 발생 당시 명확한 알리바이를 제공하여 자신이 범인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팀 아놀드는 1999년 가을 아바가 태어난 지 몇 달 되지 않았을 무렵 공통 친구를 통해 크리스타 워싱턴을 만났습니다. 이때 크리스타는 토니 재킷과의 연애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했으며 약 1년 후 그들의 감정은 더욱 깊어졌고 마침내 아놀드는 크리스타와 아바와 함께 디판로드 신번지의 집으로 이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놀드는 단순히 크리스타의 남자친구가 아니라 아바를 돌보고 크리스타의 집안일을 돕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작가 마리아 플룩은 팀을 아바의 두 번째 엄마 같은 존재로 묘사하였으며 팀은 점점 아바와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그녀를 돌보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조화로운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아놀드와 크리스타 사이에 점차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놀드는 신경 문제와 시력 문제 등 여러 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고, 이는 그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긴장은 감정적인 문제에서부터 재정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두 사람 간의 불화를 일으켰습니다. 아놀드는 경찰에게 그들의 다툼이 결코 폭력으로 발전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놀드의 말에 따르면 크리스타는 종종 그를 비난했으며 논쟁이 격해질 때면 그는 대화를 피하고 충돌을 막기 위해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결국 계속되는 갈등에 지친 아놀드는 2000년 가을에 짐을 싸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헤어진 후에도 아놀드는 여전히 아바를 돌보러 자주 집을 방문했으며 크리스타가 집을 청소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크리스타가 살해된 후 경찰은 팀을 3차례 연속으로 조사하여 그가 범인일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이는 팀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었습니다. 결국 팀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기로 결정했지만 경찰은 여전히 그를 용의자로 간주하며 면밀히 감시했습니다. 경찰 조사는 아놀드와 재킷 가족뿐만 아니라 크리스타의 사회적 관계와 심지어 그녀의 아버지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트루로 주민들은 크리스타의 아버지 크리스토퍼 워싱턴이 29세의 헤로인 중독자이자 성매매 여성인 엘리자베스 포터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엘리자베스를 자주 경제적으로 지원했으며 크리스타는 이 사실을 완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엘리자베스가 재정적 지원을 위협하는 크리스타를 제거하기 위해 누군가를 고용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크리스토퍼는 크리스타가 살해당한 당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애인의 행방에 관한 질문에 애매하게 답해 의혹을 더했습니다. 경찰이 엘리자베스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 다른 살인사건과 연루된 적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1998년 에스코트 서비스에서 일할 때 디르크 그라이네더라는 남자를 만났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라이네더는 매사추세츠의 의사로 1999년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그라이네더는 부인이 자신의 부정행위, 특히 엘리자베스 포터와의 관계를 알게 되자 그녀를 살해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사건이 발생할 당시 자신이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헤로인 중독자인 전 남자친구 에디 홀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에디 홀은 자신과 엘리자베스가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사건 당시에 그녀와 계속 함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에디 홀은 엘리자베스가 크리스타가 자신에게 많은 돈을 지불하는 아버지의 관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죽기를 바랐다는 끔찍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타가 실제로 살해되었을 때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그런 말을 했던 것을 후회하며 죄책감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토퍼, 포터, 홀 세 사람 모두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하지 못해 이들의 알리바이는 계속해서 의심을 받았습니다. 엘리자베스 포터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머리카락, DNA 지문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며 무죄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포터, 홀, 팀 아놀드, 그리고 다른 용의자들을 제외할 수 있는 중요한 DNA 증거에 달려 있었습니다. 바로 크리스타 워싱턴의 신체 안팎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의 남성의 DNA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아놀드, 홀, 토니 재킷의 DNA가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정액과 타액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용의자가 많아질수록 사건은 더욱 미궁에 빠졌고 경찰은 범인을 찾아내지 못한 채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트루로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미국 역사에서 논란이 될 만큼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투르로의 모든 남성에게 DNA 샘플 제출을 요구했으며 이 결정은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개인 사생활이 침해될 것을 우려했고 또 다른 일부는 강압적인 조치라고 느꼈습니다. 2005년 4월 7일 크리스타 워싱턴의 사망 후 3년이 넘은 시점에 경찰은 충격적인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 범죄 실험실이 메이슨 경찰서장에게 연락해 워싱턴 시신에서 발견된 정액과 일치하는 DNA 결과가 나왔다고 통보했습니다. 경찰이 용의자의 신원을 공개하자 트루로 전체는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과연 범인은 이전에 경찰이 주목했던 용의자들 중 한 명이었을까요? 2005년 4월 14일 경찰은 크리스토퍼 맥코웬이라는 33세의 쓰레기 수거인을 체포하고 그를 크리스타 살해 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맥코웬은 학력이 낮고 지능이 낮아 체포 후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자신이 직면한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6시간에 걸친 신문 동안 그는 대마초와 다른 약물에 취해 거의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계속해서 질문과 상황을 바꾸고 있었고 나는 너무 취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 라고 크리스토퍼는 중얼거렸습니다. 취기가 가신 후 그는 자신이 크리스타의 죽음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크리스타와 대화하거나 그녀의 집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DNA 증거에 대해 언급하자 크리스토퍼는 겁에 질린 표정을 보이며 떨기 시작했고 결국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1월 4일 저녁 친구 제레미와 함께 클럽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술에 취한 두 사람은 크리스타의 집에 가기로 했고 크리스토퍼는 크리스타와 합의하에 주방 근처 복도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성관계 후 크리스타가 건강한 상태였으며 심지어 그녀가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밖에서 차에 앉아 제레미가 데리러 오기를 기다렸으나 제레미가 크리스타의 집에서 나오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크리스토퍼는 제레미가 진짜 범인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제레미를 조사하자 그는 크리스토퍼와 함께 술을 마셨다고 인정했지만 이후 다른 친구 집으로 가서 다음 날 아침까지 그곳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했습니다. 제레미의 친구들은 그의 진술을 확인해 주었으며 사건 현장에서는 제레미의 DNA나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크리스토퍼는 자신의 거짓말이 드러났음을 깨달았고 두 번째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진술에 따르면 제레미와 술을 마신 후 크리스토퍼는 쓰레기 수거 작업을 이어갔고 우연히 크리스타의 집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크리스타는 그에게 크리스마스 장식용 소나무를 치우는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크리스타가 크리스토퍼에게 매력을 느껴 먼저 접근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집을 떠날 때 크리스타가 완전히 건강한 상태였으며 이후 다른 누군가가 침입해 그녀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크리스토퍼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공한 이야기는 너무 많은 허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사팀은 크리스타와 같은 성공적이고 지적인 여성이 단순히 쓰레기 수거인에게 접근해 쉽게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크리스토퍼가 마을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던 중 크리스타가 집에 어린 딸과 단둘이 있는 것을 보고 나쁜 마음을 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틈을 타 집에 들어가 독신인 그녀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크리스타를 칼로 살해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2006년 11월 여러 차례의 재판과 격렬한 논쟁 끝에 크리스토퍼 맥코웬은 중죄 2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가석방 없는 3건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판은 논란을 일으켰으며 검찰과 판사가 크리스토퍼를 압박하고 흑인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토퍼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여러 해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크리스타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가슴 아픈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키나요? 크리스토퍼가 실제 범인일까요?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인한 희생자일까요? 경찰이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놓치거나 실수한 부분이 있어
이 사건이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건은 ABC, 뉴스, 옥시즌 등 자료와 언론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여 준비하였으며 여러분께 전체적이고 사실적인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이 저희가 더 많은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